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언제 봐도 반가운 것 같아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이번 강의는 23번째 시간이고요. 조선의 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고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또 멋진 또 공부를 또 우리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은 모두 이것이다 그랬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은 모두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랬었죠. 조선 전기와 다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달라지는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을 공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역시 조선 후기의 경제의 변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의 변화를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 한 문제, 사회 한 문제, 적어도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봐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모든 그런 어떤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화 한번 공부해보자. 조선 전기에는 이랬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 경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경제는 조선 후기까지 대체적으로 주요한 3주제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 3주제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는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결코 소유권 제도가 아니라 수조권 제도다. 수조권을 규율하는 수조권 제도를 우리는 토지제도라고 해서 공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제 조선 후기에는 공부할 토지제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가 끝났잖아요. 조선 전기에 바로 수조권 제도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전법이 명종 때 폐지가 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사와 함께 해온 수조권 제도가 소멸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토지제도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게 없으니까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수취체제. 그래서 우리는 경제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공부하냐면 수취체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수취체제도 크게 세 종류가 있었죠. 뭐였죠?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조선 전기에 모두 아주 크게 문제가 되면서 잘 운용이 안 되게 되었다 그랬었습니다. 대체로 어느 왕 때 전부 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연산군 때 15세기 말이 되겠어요. 15세기 말 성종 말에서 연산군 무렵에 바로 전세, 공납, 역은 모두 매우 큰 문제에 봉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취체제가 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또 조선 후기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산업. 1차 산업은 농업이고 농업의 변화, 그리고 2차 산업은 수공업이죠. 수공업의 변화. 또 2차 산업 속에 광업도 들어가요. 광업의 변화. 3차 산업은 상업이죠. 상업과 무역의 변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사회는 이것을 공부한 것이다. 모든 시기에, 모든 시대의 사회는 이것을 공부한 것이다. 아, 그랬었는데요. 뭐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급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게 들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들린 것 같았어요. 사회를 공부하는 것은 계급을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은 계급이 없지만 계층은 있죠. 계층은 있는데 계급은 없죠.
지금은 계급은 없지만,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이 쭉 있어 왔잖아요. 청동기부터 계급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계급은 언제 없어진다? 네, 1894년 네,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으로 바로 네, 공사노비제가 혁파되면서 바로 신분제가 소멸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때 네, 제1차 갑오개혁 때까지 계급은 있는 거죠. 제1차 갑오개혁으로 계급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갑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차 갑오개혁 안 나왔으니까 계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겠네요. 여러분, 계급, 조선시대 계급, 일단 사회적 신분은 4개 있었죠.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분. 하지만 조선이 법적으로 인정한 신분은 딱 2개였습니다. 자유인과 비자유인. 네, 그래서 자유인을 양인이라고 하고 비자유인을 천인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양인과 천인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양천제라고 하고 이것이 법적 신분이었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제는 사회적 신분제, 바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신분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양반할 때 반자와 그리고 상민의 상자를 합쳐가지고 반상제라 그랬었잖아요. 네,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러한 4개의 계급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조선 후기는 점점 국력이 약해지면서 바로 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 어떤 혼란상에서 힘이 있는 네, 피지배 계급의 누군가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네, 신분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높은 지배 계급에 있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지배 계급을, 자기의 지위를 잃고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분 변동. 신분이 누구는 상승하고 누구는 하락하는 네,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바로 네, 조선 후기의 계급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하나의 특정 계급에게, 어떤 피지배 계급, 특정 계급에게 공통된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 계급이 통째로 반란을 일으키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러한 피지배 계급이 네,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우리가 네, 이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의 어떤 탄압으로부터 저항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농민봉기, 네, 농민반란, 밀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러한 밀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네, 바로 홍경래의 난과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탄압이 이렇게 굉장히 심할 때, 내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시나마, 네, 잠시라도 나의 영혼이 좀 네, 어딘가 좀 네, 안식처를 찾고 뭔가 좀 네, 현실에서 좀 도피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럴 때 바로 네, 종교가 힘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또 아주 강한 네, 세력을 가지게 된 신흥 종교, 그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서학과 동학이라는 것이죠. 서학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고, 동학은 천주교에 대한 반발로 최재우가 창시한 게 동학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경제, 수치체제. 네. 당장 수치부터 나왔네요. 토지에도는 없으니까요. 네. 수치체제는 크게 3개다.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개다. 라 그랬었죠? 네. 자, 보시면 여러분 전세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요. 네. 전세는 세종대왕 때 공법이 나왔다. 그래서 연분구등법, 그리고 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이렇게 네, 이렇게 2개를 합쳐가지고 공법이라 그러잖아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전세는 세종대왕 때 네, 나온 이 전세를 규율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네, 전분 육등법, 네, 그리고 연분 구등법.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자, 전분 육등법은 뭐를 나누는 거죠?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1등전부터 6등전까지 나눈 겁니다. 이거는 비옥도고요. 자, 그리고 연분 구등법 매년 나누는 거죠. 해마다 나누는 게 연분이에요. 9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얼만큼 풍년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풍흉에 따라서 매년 나눈다라는 겁니다. 최고인 상상년부터 최하인 하하년까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분 구등법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관리들의 이런 어떤 행정 능력이 매년 아주 공정하게 모든 농경지를 명확하게 각각의 등급에 맞게 판정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대체로 전세, 공납, 여군 모두 15세기 말에 연산군 무렵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15세기 말 이후부터는 그냥 편법으로 실제적으로는 해마다 그렇게 지금은 상하년이야, 중상년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매년 풍흉에 관계없이 일결당 어느 지역은 4두, 또 어느 지역은 6두, 풍흉에 관계없이 그냥 늘 이렇게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게 양난입니다. 양난 이유가 조선 후기가 되니까요. 이러한 편법을 그냥 법으로 그냥 정해버린 게 바로 조선 후기에 전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법제화했다. 법으로. 자,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풍년이건 흉년이건 간에 늘 지역마다 4두 또는 6두로 영원히 정했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죠? 영정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조선 전기에는 이것이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편법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공식적인 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영정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이때의 왕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전세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다음은 공납이죠. 공납. 지역마다 특산물을 바치는 건데 이것이 폐단이 무지하게 심한 거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공납을 담당하는 관리가 자기가 국민들이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자기가 막아요. 납부를 방어합니다. 납부를 방어하면서 막으면서 자기가 내버려요. 국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내면서 국민한테는 아주 엄청난 그 물건값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뜯어냈다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물건값이 원래 물건의 100배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세상에. 자,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이 무지하게 심하니까 지역마다 특산물로 걷는 게 정말 문제 크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거 조광조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해결 못하고 그 이후에 수미법,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수미법이 등장하죠. 율곡이이나 서해 유성룡에 의해서 수미법이 제안이 되었는데 역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특산물로 걷지 말고 지역마다 다 쌀로 걷자, 쌀로 징수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수미법이 나왔는데 이때는 안 되고 있다가 이거를 또 여러분 법제화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뭔가요? 대동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동법.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는 특산물 대신에 쌀로 걷던가 아니면 특산물 대신에 옷감, 삼배, 배로 걷거나 아니면 무명으로 걷거나, 무명. 이거는 원료가 목화죠. 목화 솜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실을 얻어서 그 실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천을 만들면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둘 다 배나 무명이나 못이나 다 옷감인데요. 다 옷감인데 원료가 다른 거죠. 또는 어떤 지역은 또 동전으로 걷는 곳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전까지는 각 지역마다 다 동식물, 공예품으로 다 각자 수백 가지의 특산물을 다 따로따로 걷었는데 이제는 어느 지역이나 쌀배 무명 동전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로서 것들로 그냥 통일해서 걷는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 이러한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쌀배, 무명, 동전은 모두 조선 후기에는 돈의 기능을 했죠. 실질적인 현물 화폐의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산물로 걷는 것을 돈으로 걷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 게 바로 여러분 뭐다? 대동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왕? 광해군이라는 겁니다. 광해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배, 무명, 동전 뭐 이렇게 여러 종류 있는데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쌀로 걷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하면 모든 지역의 특산물을 그냥 쌀로 걷는 방식이다라고 대동법을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로 걷는 게 일반적인데 일결당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결당 12두씩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납은 집집마다 땅이 있는 사람이건 땅이 없는 사람이건 무조건 내야 하는 그런 어떤 빈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였죠. 공납은. 그래서 못 사는 사람한테, 땅이 없는 정말 가난한 빈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땅 일결을 가지고 있으면 시비도 내는 식으로 바뀌니까요. 땅이 없는 사람은 면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토지세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토지세로 바뀐 이런 어떤 현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돈으로 걷어서 돈이 들어온 건 좋지만은 특산물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돈을 바로 어떤 상인한테 줘가지고 거둔 돈을 상인한테 줘서 그 상인으로 하여금 지역마다 쭉 계속 걷고 있던 특산물을 대신 조달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굴비를 바로 특산물로 걷고 있었는데 이젠 굴비 대신에 쌀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굴비가 안 필요한 건 아니겠죠. 계속 굴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국가가 돈을 걷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상인 한 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너 이 돈 줄 테니 이제부터는 매년 이 돈으로 굴비를 끊김없이 조달해 라고 시키는 국가가 일을 시키는 상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인, 대동법으로 인해서 등장을 한 상인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바치는 상인, 조달을 하는 상인이다라고 해서 공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의 등장은 바로 무엇의 시행부터다? 대동법의 시행부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이죠, 역. 역은 요역과 군역으로 일단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노동력 제공하는 게 요역이고 군복무하는 게 군역인데 요역 역시 15세기 말에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래서 군역이 요역을 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군역에서도 요역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폐단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참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대립.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대립이라든지 또는 방군수포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폐단이 군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방군수포 요거 먼저 해야겠네요. 이 방군수포 이것을 조선 후기 되기 전에 바로 법제화 요 두 개는 모두 불법적인 폐단이 되는 거죠. 불법적인 현상인데 이 방군수포라고 하는 불법적인 현상을 그냥 공식적인 법으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뭡니까? 군적수포제가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사령관이 군인을 통솔하는 사령관이 군 복무하러 온 군인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군대를 그냥 풀어주는 거죠. 군대를 해방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옷감을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방군수포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은 불법적인 그런 편법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사람마다 다
이름을 군적에 정남을 군역 의무자를 바로 군적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그냥 무조건 군대 안 가는 대가로 국가에 납부한 옷감을 징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반군수포제와 반군수포의 현상과 군적수포제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는 본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불법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법 제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중종 때죠. 중종 때 1541년인데요. 연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를 걷는데, 옷감을 걷는데 이게 1년 몇 필? 2필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가혹해가지고 1년 2필을 뭐로 바꾼다? 1년 2필을 1년에 1필로 줄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이러한 제도를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균역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영조의 업적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했네요. 균역법. 이 균역법 실시하면서 2필을 1필로 줄여주면서, 그리고 당시에 불법적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군역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균역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영조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치체제를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산업으로 가겠어요. 1, 2, 3차. 1차 산업은 농업이 되는 거죠. 농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농업은 벼농사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벼농사에서, 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이양법, 이게 뭐죠? 모내기죠, 모내기. 여러분, 모내기 하는 기계를 이양기라 그러잖아요. 이양기. 모내기 하는 법을 바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양법은 언제 등장했죠? 고려 말에, 고려 후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기법 기억나시나요? 이시윤은 모두 어느 나라가 스타트라고요? 이시윤? 그렇죠. 고려가 스타트다 그랬었죠. 이시윤, 이양법, 시비법, 윤작법은 모두 고려가 스타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한 이양법이 바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벼농사를 하는 모든 지역으로 이양법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양법은 아주 좋은 농사법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양법을 하게 되면은 노동력이 절감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동력. 그러니까 이양법 모내기를 하게 되면 일이 줄어요. 내가 그 논에다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벼농사에서 가장 그 힘든 거는 당시에 뭐였냐면은 잡초 제거였대요. 잡초가 벼 말고 그 잡초가 끊임없이 그 벼하고 같이 자라서 그 잡초를 없애줘야만 벼가 잘 자라겠죠. 그런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차 있는 논 위에다가 논의 위에 물이 차 있죠. 거기에다가 모를, 그러니까 벼의 그 어린 싹을 그냥 물을 뚫고 물 속에다가 그냥 딱 꼽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벼는 사는데 그 모는 사는데 그 잡초가 물을 뚫고 나오긴 좀 힘들겠죠. 물론 그런 잡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모내기를 하게 되면 잡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이 어떻게 된다? 절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5분의 1로 준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 5분의 1로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 5분의 1로.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5분의 1로 줄면 좀 더 넓은 땅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하는 일이 5분의 1로 줄면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범위의 면적은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몇 배가 되는 건가요? 5배의 면적을 넓은 면적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당시까지 필요하던 농부 가운데에서 그 농부들의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농부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농부들이 더 이상 그 당시 확보되었던 농부의 숫자만큼 필요하지 않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유능한 그런 어떤 그 농사법의 어떤 아주 중대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그런 어떤 변화를 잘 이용을 한 유능한 농부는 살아남아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농부들은 이제 거기에서 도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좀 더 넓은 면적을 넓게 경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광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작이에요. 넓게, 광활하게 경작을 한다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지주가 있는데요. 지주가 있는데 소작인 5명이 고용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작인입니다. 지주 그림 그려볼까요? 지주는 조금 크게, 네. 양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5명이 소작인인데 이제는 광작을 하게 되면은 이 5명 다 필요 없죠. 한 사람, 가장 농사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남겨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나머지는, 네. 그게 적법한 방법이건 아니면 편법을 사용하라고 간에 아무튼 자기 땅이니까 이들을 내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작지는 이제 이 지주가 회수를 하고 모든 땅을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광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배의 면적을 농사를 자기가 짓게 되니까요. 자기의 1년 소득의 5배의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모내기를 할 때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벼의 싹만 모내기 할 때 꼽으니까요. 모내기 할 때 심으니까 훨씬 더 생산량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내기 안 할 때보다 생산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2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이 사람은 원래 소작인이었는데 이제는 분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소작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원래 소작을 하는 빈민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분홍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소작지를 잃었죠.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머슴이 된다거나 또 그러니까 노비가 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 산적이 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 사람은 뭐 임노동자가 되고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전민 산속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까지는 모두 5명이 도토리 키재기에 같은 소작인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는 성공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다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다양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농민층의 분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분홍이 된 사람은 소작인의 가장 유일하다라고 말을 쓰는 소작인의 꿈은 뭐죠? 자기 땅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서 자기 땅을 사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소작인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은 분홍이 되고 분홍이 되면서 자영농이 됩니다. 자영농이. 그리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기 땅을 좀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내 땅을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원래 소작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지주가 되면서 소작인을 고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영농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느냐? 바로 지주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지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 양반이면서 이 지역에서 행세하는 향촌의 향반이죠. 향반이면서 이 지역의 지배자면서 경제적으로는 지주였는데 자, 이 사람은 원래 출발했을 때는 소작인이었으니 지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는 뭐가 없죠? 여전히 양반의 그런 어떤 신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신분을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양반 신분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납속이라 그래요. 납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바로 이 지주가 된 이 사람은 바로 양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양반이니까 향반이 되겠죠. 납속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향반은 새로운 향반이니까 신향, 새로운 향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이 향반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신향에 대한 대비하는 말로서 구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향과 신향으로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이 신향은 역시 자기도 이제 양반이 됐으니까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9년에서. 그래서 9년에서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구향과 새로운 도전자인 이 신향이 향촌에 그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향촌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향전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그 향전이 일어날 때 바로 이 신향은 새롭게 이렇게 지주가 된 이러한 신향은 당시 9년에 그 9년을 통치하는 지방관인 수령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신향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만 그 지역에서 양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향은 누구랑 한 팀이냐면 바로 수령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수령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신향으로 발전을 한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향은 수령편이에요. 수령편이고 구향은 원래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구향과 신향이 향전을 벌일 적에 바로 수령은 당연히 신향을 편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구향과 신향이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구향은 원래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고 힘이 위축이 되니까 원래 이 구향은 수령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힘이 위축이 되니까 이 구향은 더 이상 수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수령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령의 이 구향의 세력이 수령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령이 그 지역에서 수탈을 아주 강화할 적에 그 누구도 그런 어떤 이 수령의 이런 수탈을 막지 못하는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그 9년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한 그런 백성들은 다 같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종교에 이렇게 귀의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하거나 그렇게 된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농업의 변화,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상품작물 재배도 이때 조선 후기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 수공업과 광업은 모두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 그런데 여러분 수공업, 광업, 자, 그리고 3차 산업인 상업, 자, 그리고 무역. 이렇게 4개는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공통점을 갖습니다. 요게 양난이고요. 여기가 조선 전기. 자, 그리고 이쪽이 조선 후기라고 할 적에요. 수공업, 광업, 상업, 무역은 조선 전기, 후기보다는 조선 전기가 국력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국가가 이 4개의 산업을 모두 주도했어요. 국가가 조선 전기에는 주도했었다. 그런데 양난을 거치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말 많은 분야에서 국가는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국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국가가 안 하고 수수방관 손을 놓고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민간인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국가가 주도했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네 개 모두 국가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자 이게 어떻게 바뀐다? 그 대신에 누가 주도하게 된다? 그렇죠. 민간인이 바로 이러한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국가 주도는 관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국가가 운영한다. 관청이 운영한다라고 해서 관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조선 후기로 가면 민간인이 주도한다. 이거는 관영에 대한 대비하는 단어로서 민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공업, 광업, 상업, 무역의 공통점은 전기에는 이 네 개가 모두 관영이었는데 후기로 가면 이게 모두 민영으로 바뀐다예요. 요거만 여러분 잡으시면은 이 네 개의 산업은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자, 수공업, 전기의 수공업은 바로 그 공장 안, 바로 수공업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공장 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장 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요역으로 부르는 거죠. 부역으로 불러서 바로 국가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게끔 만드는, 강제하는 그러한 관영수공업, 국가가 주도하는 수공업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어떤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민간인 수공업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영세했어요.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상인한테 먼저 돈을 받아다가 재료도 사고 사람도 구하고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돈을 준 상인한테 나중에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대체로 자기가 먼저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 받고 팔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먼저 돈을 받습니다. 먼저 상인들로부터 먼저 돈을 받아요. 여러분, 돈 되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을 지금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물주라 그러잖아요. 물주로부터 그 당시의 용어예요. 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물주가 먼저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물건을 물주한테 바치는 그런 어떤 구조의 수공업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해요. 먼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공업자들이 점차 경제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18세기 후반이라고 정조 무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주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선대제라고 하는 거는 수공업자가 물주한테 얽혀 있다. 물주의 그 지배를 갖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독립수공업자가 등장을 한다. 수공업은 조선 후기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선대제 수공업에서 점차 독립수공업자로 발전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되네요. 요거를 이제 양난이라고 한다면 광업 역시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영광산 이런 어떤 광산이 국가가 주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광산을 주도하는 능력을 조선 후기가 되면 상실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광산을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그 광산에 대한 독점권을 줘요. 그냥 개설을 해줍니다. 개설을 해준 다음에 그 광산을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설점수세제라고 합니다. 설점수세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광산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광산을 바로 희망하는 사람한테 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세, 그 사람한테 개설해준 대가로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설점수세제로 조선 후기가 되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 있는 사람한테 바로 개설을 해주고 징수하겠죠, 세금을. 그 돈 있는 사람은 또 역시 상인입니다. 그 상인이 또 물주가 되어가지고 대체로 상인이 물주가 돼요. 그런데 이 상인은 광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광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광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광산을 전문적으로 네, 맡아서 할 수 있는 광산 전문 경영인, 관산 전문 경영인한테 이 물주가 돈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돈을 받고 사람 고용해가지고 바로 광산을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덕대라고 한다라는 거죠. 덕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자, 3차선으로 갈까요? 네, 공인과 사상이 등장했다. 공인은 무슨 법의 시행으로 등장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상.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가 허용하고 국가가 허락하고 국가가 데리고 있는 국가 소속 상인을 뭐라고 할까요? 조선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 국가를 관이라 그런다 그랬었죠. 국군, 지금은 국군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관군 그랬다라는 거. 네, 그래서 국가 소속 상인을 관상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상이 누구죠, 여러분? 공인이죠. 국가가 돈 대주면서 매년 우리 국가한테 나한테 물건을 바쳐라 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공인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공인이 바로 공인이 바로 대표적인 관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상, 이 사람은 누구죠? 네, 관상의 반대말이 바로 사상이에요. 관학의 반대말이 사학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관상은 국가 소속 상인을 말하는 거고, 사상은 민간 상인, 국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민간 상인을 바로 사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전 상인은 민간 상인인 사상일까요? 아니면 관상일까요? 제가 시전 상인은 관상 바로 밑에 썼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전 상인은 관상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시전 상인이 장사하는 그 시전, 그 건물은 누구 거죠? 국가 거죠. 국가한테 그 건물 빌려가지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는 그 시전 상인들을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관청도 놨죠.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은 바로 대표적인 공인과 함께 대표적인 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민간 상인인 사상이 아주 눈부시게 활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상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민간 상인들. 바로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네, 개성상인은 뭐라 그러죠, 우리? 네, 송상.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의주의 상인. 네. 의주는 옛날에요, 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또 불렸습니다. 그래서 네, 의주 상인을요, 네, 만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은 한강이죠. 네. 그 한강은 또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이기 때문에 경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경강. 그러니까 경강은 한강을 말합니다. 이 한강은 남한강하고 북한강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서울 오른쪽에서 양수리 그 두물머리에서 모여 가지고 합쳐진 이 한강물이 서울을 이렇게 쓱 지나가죠. 네. 자, 그래서 이 경강에서 활동을 하는 이 상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강상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 타고 다녀요. 네, 이 경강을 배 타고 다니면서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하는 그러한 민간 상인을 바로 경강상인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상이 있는데 동래 할 때 레자입니다. 네, 그래서 두음 법칙으로 내가 돼버리는 거죠. 동네에 있는 상인이니까 어디겠습니까? 부산. 네, 부산의 상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다음 얘기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다음 요것도 우리 공부해 줘야겠죠. 네, 장시. 네, 지방의 시장을 장시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라기보다는 5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약속한 날에, 약속하지 않은 날은 상인들이 없습니다. 네, 공터에 그냥 사람 없어요. 네, 없고 약속한 날에 착 모여가지고 장사가 착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기시장을 바로 장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시를 그 전기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전국의 모든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엮는 장돌뱅이, 네, 장돌뱅이, 네, 이호석의 유명한 소설 있죠? 메밀꽃 필 무렵. 네,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네, 모든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묶는 이러한 네, 상인들을 바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보부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구. 포구는 나루터를 말하는 거죠. 나루터. 네, 아까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나루터가 아주 큰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모든 물품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나루터에 배 타고 와서 네, 바로 물건을 판매하는 네, 그러한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을 바로 선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포구에는 객주와 여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인들이 또 상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무역으로 한번 가보면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는데 이건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는 네, 공개된 이 시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국가가 공인한 시장을 바로 계시무역이라고 해요. 조선은 무역을 정말 통제했습니다. 국가가 네, 공식적으로는 무역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역을 네,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무역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역만을 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선 조정은요. 그래서 조선 조정이 이제 그 청나라와 그 무역을 할 때나 또 일본과 무역을 할 때 다 마찬가지로 그 지정을 해준 장소에서만 무역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정해준 장소에서도 지정해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정을 해서 해준 장소에 지정을 한 기간에 그 지정을 해준 날짜에 전개되는 네, 공개된 시장에서의 무역을 바로 공무역이라고 계시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지정한 장소 너무 적어요.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날짜도 네, 너무나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그 기간 이후에 그게 국가가 지정한 장소라 할지라도 기간이 넘어가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은 그 이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후의 시장에서의 무역, 또 그 국가가 지정을 한 그 지점이 아닌 다른 어떤 곳, 배후지, 네, 배후지에서의 이루어지는 무역, 모두 시간적 개념이건 아니면 공간적 개념이건 간에 후자가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을 바로 후시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사무역, 밀무역이 되는 거죠.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주도권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서도 눈 감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시무역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국가가 인정한 무역은 계시무역,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은 무역은 후시무역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보시겠어요? 네, 상평통보, 바로 조선시대에 바로 상평통보가 바로 최초로 국내에서 전국 유통이 성공을 한 바로 주조화폐가 된다라는 거죠. 네, 상평통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성공을 한 건 아니고요. 상평통보가 인조 때에도 나오고 그리고 효종 때에도 나오고 숙종 때에도 계속 나왔는데 언제 상평통보가 전국 유통에 성공을 하게 되냐면 숙종 때에 등장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을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회로 가겠습니다. 네, 사회. 자, 이제는 사회에서 계급을 공부하는데요. 계급, 바로 양반, 신분, 그리고 그 중인, 그리고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4개의 계급을 하나씩 보시겠어요. 양반층 역시 분화됩니다. 분화. 네. 원래 양반 그러면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특정 가문만을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집,
그 가문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고, 네, 그 가문, 그 문중, 그 성씨를 통째로 양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양반층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양반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틀림없이 네, 몰락한 양반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아주 극소수의 권력을 가진 양반을 권반이라고 하고, 지금은 도시에서 대부분 살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농촌에서, 향촌에서 대부분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반은 권반이 아닌, 서울에 사는 아주 특정한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양반 빼고 대부분의 양반은 다 어디 사냐면 향촌에 살죠. 향촌에서 자기 지역에서만 권세를 유지하는 향촌의 양반. 그러니까 당시 양반은 거의 대부분의 양반이 향반입니다. 자, 향반이고, 네, 그리고 또 몰락한 양반이 있어요. 몰락한 양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잔반. 네, 비록 네, 족보 있고, 네, 원래는 이 사람은 양반인데 사는 모습은 상민, 평민이나 똑같은, 어쩌면 더 못 사는 그런 몰락한 양반을 바로 잔반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 그래서 양반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였는데 권반, 향반, 그리고 잔반, 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인 보실까요? 자, 중인을 보시면 이 중인도 자신들이 능력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분 상승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정조 때에는 규장각, 정조가 세운 도서관으로서 정조 제위 당시에는 바로 이 규장각이 바로 정조의 개혁 정치의 중심이었죠. 네, 그 규장각의 서울 출신, 네, 서울 출신들이 바로 검서관, 네, 규장각의 그 일종의 라이브러리언, 네, 책을 검사하는, 네, 그런 규장각의 관리로 많이 등용이 되면서 바로 서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와 같은 이런 어떤 검서관들이 바로 네, 정조 때 네, 바로 규장각 검서관들이 되겠어요. 서울 출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자신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청요직, 높은 청요직으로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통청운동을 전개하고요. 기술직 중인들 역시 네, 통청운동을 전개합니다. 자신들도 바로 네, 청요직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소청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술직 중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의관이나 역관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기술직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상민들. 조선시대에는 평민을 바로 상민이라 그랬잖아요. 네. 고려시대는 평민을 양민이라 그랬었고요. 자, 이들 신분 상승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납속이라고 하는 돈 내고 양반 신분 구매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중세 유럽의 면제부 같은 겁니다. 이런 게요. 네. 돈 내면 그냥 양반 신분이 그냥 딱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반 신분에 대한 신분 증명서가 바로 공명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뭐 노비는 뭐 신분 상승 안 해요. 당연히 신분 상승하죠. 네. 군사적인 일과 관련된, 군사와 관련된 공, 즉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바로 노비가 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평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비도 돈 들고 오면 납속이 돼요. 네. 자, 그리고 노비 종모법. 자, 요거는 뭐냐면 기존의 그 노비의 자손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면은 무조건 노비였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천하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노비건 어머니가 노비건 간에 어느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데요. 그거를 일천즉천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노비 종모법.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서 비록 일단 이 말은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비록 아버지가 노비라 할지라도 신분은 엄마의 신분을 따르니까요. 엄마가 평민이라면 자식은 노비 아빠와 평민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신분은 엄마의 신분을 따르니까 바로 자식은 평민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노비 종모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시 능력이 있는 또 돈이 있는 당시 여러분 외거노비, 주인과 따로 떨어져 사는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그러거든요. 네, 별도로 바깥에서 거주한다.
그런 노비는 거의 평민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노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남자 노비는 돈 없는 여자 평민하고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평민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제도, 그것이 가능한 제도가 바로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조 때에는 아예 그냥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리고 맙니다. 당시 6만 6천 명 정도의 공노비, 국가 소속의 노비를 모두 다 해방을 시켜가지고 평민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노비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세금도 면제였거든요. 납세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비는 납세자가 아닌데 이 납세자가 아닌 이 공노비들을 모두 평민으로 만들면서 해방시키면서 이 6만 6천 명을 새로운 납세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노비의 신분 상승 역시 우리가 또 눈여겨서 봐줘야겠다라는 거. 다음 보실까요? 우리 이미 공부했네요. 광작. 이양법의 광작 공부하면서 향전. 광작으로 원래 소작인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유능한 누군가는 바로 자영농이 되고, 자영농은 또 지주가 되고, 지주는 또 신양이 돼가지고 원래 향반이었던 구향과 싸우는 거를 향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향이 기존의 수령을 견제하던 그런 어떤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구향의 힘이 위축이 되면서 견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령과 그 수령 아래에 있는 향리, 이러한 향리들의 권한이 이방, 호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춘향전 보면은 이제 사떠 그러면서 이 수령이 이렇게 딱 멋지게 앉아있으면 옆에 이렇게 좀 간사하게 서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갓도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딱 쓰고요. 이렇게 좀 간사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수령이 여봐라 이방 그러면 옆에 있다가 예잉 그러면서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러면 매우 친합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향리라는 거죠. 향리. 귀를 안 그렸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귀도 있어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 바로 이런 수령과 그의 부하인 향리의 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백성들을 수탈을 할 때 바로 기존의 구향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향반들의 모임을 향회라고 하는데 이 향회가 수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다만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여성도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줘야겠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여자의 그 가정 내에서의 그 지위는 대체로 남녀 평등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남존여비,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부계 중심의 남자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사를 그전까지 여자도 딸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거든. 조선 전기까지는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남자만이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장자, 그 가운데 특히 장남, 큰아들, 큰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또 아들이 없으면 이제 제사도 못 지내요. 그럼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는 집은 양자를 드린 이런 모습이 일반화된다라는 것이고, 조선 전기까지는 결혼을 했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요,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거, 그거 대릴사유제라 그러죠.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거를 수치로 여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서 무조건 결혼 제도는, 결혼과 관련된 제도는 신부가 신랑 집에서 며느리, 바로 시집살이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뭐라고 하면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직접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해 오는, 그래서 맞이해 온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랑 집에서 시집살이 하는 제도가 바로 친형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사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세상이 힘들고 각박할수록 종교는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 그럴 때 잠시나마 내가 종교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의 영혼이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이 정말 아주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이러한 새로운 사상은 바로 다름 아닌 서학과 동학이 된다라는 거죠. 서학과 동학. 서학은 천주교죠. 서학의 장점 인간평등. 당시 피지배 계급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정말 큰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 평등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거죠. 인간평등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서학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제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제사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거부하는데 동학은 제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인정을 해요. 네. 자, 그래서 동학은 최재호가 만든 이 동학은 신토불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의 아예 정서에 아주 딱 들어맞는 맞춤형 종교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서학이건 동학이건 간에 당시 계급사회에서 계급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서학도 천주교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동학 역시 탄압을 받으면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는 창시하고 4년 만에 바로 언제 창시한 1860년에 창시하고요. 최재우는 1864년에 처형당합니다. 네, 처형당하. 혹세 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무민, 백성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사상은 탄압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농민봉기 역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굶어 죽겠다. 나 굶어 죽을 게 틀림없는데 굶어 죽을 게 틀림없다면 한번 싸워보자.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나 저 나쁜 저 악질 수령 죽이고 나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봉기를 할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면 뭘 못해요. 네, 그래서 농민 봉기가 아주 크게 확산돼요. 특히 세도 정치 시기, 세도 정치, 19세기 전반에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은 농민 봉기가 하도 여러 번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선 팔도 안에서 어디가 됐건 3일에 한 건은 꼭 농민 봉기가 일어났대요. 평균적으로. 네, 농민 봉기가 참 벌집을 막 쑤신 것처럼 막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홍경래의 난이 있겠죠. 원인은 삼정의 문란. 그리고 평안도 서북인 지역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바로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홍경래가 주도를 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대동강 위에 있는 고구려의 그 살수 대첩의 바로 그 살수,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나 결국 이들은 관군에게 진압이 되었다. 이게 1811년의 일인데요. 1811년 홍경래의 난.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초반부에 일어난 건데, 비록 진압은 되었으나 하나의 레전드, 전설이 된 거죠. 한때 이 지역을 다 한번 세게 한번 장악한 적이 있었다 하면서 그 이후에 농민봉기에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컸던 건 1862년에 이게 임술년이거든요.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시면 역시 또 삼정의 문란이에요. 자, 전개 보시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아주 강한 수탈로 인해서 견디다 못한 이 지역에 백성들이 일으킨 거죠. 몰락한 양반인 유계춘이 주도하고 바로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난 게 이제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삼남지방으로 다 퍼져요. 이 임술 농민봉기는 삼남 그러면 남쪽에 있는 조선팔도에서 남쪽에 있는 세 개의 도를 삼남이라 그러거든요. 바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삼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남지방으로 확산이 된다.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삼남지방. 그래서 안핵사 박교수를 바로 이 임술 농민봉기에 파견을 해요. 안핵사는 무슨 말이냐? 안은 안마할 때 안자입니다. 어루만지다,
어루만질 안자예요. 요거는. 자, 그리고 그래서 위로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백성들을 위로해요.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살기등등한 농민들이 더 이상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농민들을 무마하고 농민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안입니다. 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캐물을 핵자거든요. 탄핵할 때 핵자예요. 진상조사라는 뜻입니다. 진상조사. 일단 농민들을 위로한 다음에 진상조사를 왜 일어났는지 이거를 하는 진상조사를 하는 관리를 바로 안핵사라 그랬어요. 당신 농민봉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하면은 무조건 파견돼서 그 지역 농민들 위로하면서 진상조사해가지고 바로 그 농민봉기를 해결하는 전담관리, 농민봉기 전담관리를 바로 안핵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교수가 가서 봤더니 이게 문제더라라는 거죠.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삼정이정청이라는 거예요. 삼정이정청. 하지만 이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봤어요. 경제 한 문제 반드시, 사회 한 문제 반드시, 적어도 두 문제는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